기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요즘 정말 환절기다 보니까 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공기도 안 좋고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일교차가 큰 때는 따뜻한 물을 또 자주 마셔주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도요. 역시 상큼발랄 귀요미 우리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창원지사에 운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제설기간제 운전원이고요. 연령과 성별,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 취득 후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장애인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연령도 제한이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에서 한복과 공예, 창의 논술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1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관리단에 실무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 전공자와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일종 보통면허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이효진 미술치료사분과 또 취업 조언을 해주실 최수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1부에서 화면으로 만나봤었는데 이효진 미술치료사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소속 미술치료사로서 있는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마포구 지역에서 창의미술심리센터인 마인아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대상으로는 창의미술 활동 및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서 발행되는 민간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술 치료사라서 그러신지 옷이 굉장히 또 예술적이거든요. 직접 그림을 그린 줄 처음에 착각했을 정도로 네, 저희가 또 앞서 1부에서 미술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잖아요. 다시 한번 이 미술 치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미술치료사는 정서적, 사회적으로 내적 갈등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이라는 매개로 마음을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시각 매체를 사용해서 내면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모르고 있던 무의식 부분들을 활성화하게 해서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스스로 자가 치료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상담이죠. 네, 창조적인 기능을 자극해서 스스로가 자가 치료를 하게끔 만드는 직업이다.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상담사도 직업이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미술 치료사와 일반 상담사 하는 일이 좀 다른 건가요? 근데 일반 치료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대화로 풀어내는 과정인데 이제 미술 치료사는 미술이라는 이제 그걸 매개로 이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치료라는 말이 이제 전에는 이제 자주 쓰였는데 네.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중간에는 약간 그것이 갖는 의학적 의미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꺼리는 이제 그 부분이 있다가 그러나 이제 사실 최근에는 치료라는 것이 사람을 이제 안정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또 오히려 그것이 전문성이 더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미술 치료사라는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 또 많은 신뢰를 사실 또 주는 그런 직업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치료라는 말이 아플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에도 쓰인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효진 미술치료사님 어떻게 그러면 이 미술치료사가 되신 건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본업이 미술 치료사 일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아동 미술 치료 미술 학원 네네네 네.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할 때쯤에는 보통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원을 찾아오게 되는 아이들이 주로 많았는데 요즘 추세로 보면 요즘에는 그림을 잘 그리기 이전보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한다거나 뭔가 재미있게 놀이 개념으로 즐기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4년 차쯤 됐던 그 시점에 아이들 그림 표현에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요? 네네네.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 말 속, 언어 속에서도 아이가 뭔가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마음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교육 중심으로 아이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제 미술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표현 부분에서도 굉장히 낯설어지고 저하고의 관계조차도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일 또 가장 마음 아팠던 것들은 제가 선생님으로서 아이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알아주는 공부는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가장 제가 빨리 할 수 있었던 일은 전문 서적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문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교육적인 제 일과 연관이 지어졌을 때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교육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전달을 하고자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학부모님들의 좀 안 좋은 점이 드러난다거나 제 의도와는 다르게 좀 오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전문적인 명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미술치료사 자격증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침 제가 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근처에 이제 협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협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현재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미술 치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술을 그냥 그림 그리는 그런 교육적인 걸로만은 사실 자기 마음을 또 표현하기는 힘드니까 네. 교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렇겠네요. 미술 치료사를 꿈꾸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도 많을 거고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았을 때 좀 유리할까요?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술 치료사 자격증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네. 사회적으로 전공자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내 대학에서는 미술 치료 전공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학사 전공으로 뭐 사회복지나 심리학, 유아교육, 뭐 미술이나 디자인을 하신 선생님들은 학사 전공의 자격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있고요. 대학원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시고 석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전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사회복지, 심리, 유아교육이라는 물론 미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이런 과목들, 이런 학문들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공 불무자도 학사 자격이 되는 조건으로 이제 박사 과정까지 밟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격증 취득 외에도 미술 치료사가 되려면 대학원 교육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럼? 지금 우리 이효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대를 나와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술 치료를 하게 되는 과정이 가장 사실 보편적인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술학, 심리학, 교육학, 뭐 아동학 등등 이제 뭐 그걸 전공해서 또 석박사를 미술 치료를 하는 과정도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미술 치료사는 미술가라기보다는 심리 치료사에 사실 가까운 이제 직업으로 미술을 봐야 이용한 되죠. 심리 치료사죠. 그렇죠. 미술을 네. 이제 도구로 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대학원을 그 미술 치료를 전공하는 게 가장 이제 뭐 보편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코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몇몇 대학원에서 미술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대학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본인이 이제 자기가 어떤 학사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꼭 꾸는 꿈에 내가 이게 정확한 것인가를 판단 후에 이제 그 대학원을 진학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분야라는 사실이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네. 느껴지고요. 자격증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급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 급수가 있을 텐데 미술 치료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좀 나뉘는 건가요? 영역이 특별하게 나누지는 않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일단 속해 있는 협회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자격증 과정이 2급, 1급, 전문가, 인턴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입문 과정으로 2급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활용하시기에는 전문적 지식이나 임상 수련 활동의 그런 수련 시간이 매우 이제 좀 약하기 때문에 활동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고요. 네. 1급이나 전문가 인턴 과정까지 수련을 하셔야 어느 정도 기본 자격이 되셔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미술 치료사 요즘 보면 국비 지원 같은 거 많이 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이제 뭐 미술 치료사에 국한해서 네. 국비전이 된다 이런 경우는 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많은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국비가 이제 지원된 무료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도 되고 또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끔 돕는 그런 이제 무료 교육 과정이 많습니다.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교육 단체들이나 민간 협회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잘 찾아보고 내 상황과 내 위치와 내 현실에 맞는 게 어디 있는가를 잘 검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상황에 맞는 곳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이 미술 치료사 자격증은 그러면 국가 자격증이 있나요, 그럼?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 이건 민간 자격증 아까 이효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급, 2급 등의 이제 이제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자격증보다도 사실은 현장에서 내가 이 정말 이 자기가 상담해야 될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스펙을 사실은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다고 아예 내가 이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제 접촉을 통해서 내 경험과 스펙을 쌓은 후에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자격증보다는 실제로 갖고 있는 소양 자체가 좀 길러져야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군요. 네. 미술 치료사, 미술뿐만 아니라 듣다 보니까 타인의 심리까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리학도 배워야 되죠? 당연하죠. 저희 미술 치료는 미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심리를 미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심리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심리학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이효진 치료사님은 미술 치료사님이 되셨나요?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직업이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 직업에 대한 것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 서적을 통해서 먼저 시작은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워낙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렇죠.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둔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양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2급 단계의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활동하시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 이상의 과정을 이제 이수를 했고 그리고 인턴
운전 과정까지 100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1000시간 이상의 임상 활동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계속적으로 전공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미술치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또 노력도 하시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미술치료사는 그럼 어디서 활동할 수 있나요? 뭐 지금 이효진 선생님처럼 이제 본인이 상담실을 차려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스펙이 쌓이고 이제 경험도 쌓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센터, 뭐 각종 상담소, 요즘 뭐 상담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도 네. 있을 수 있고, 특수학교 아동지도교사도 가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뭐 종교시설 근무, 그다음에 한부모 지원 그 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도 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하면 이게 소통, 그다음에 뭐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연령대가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경험과 이제 이런 연륜이 쌓였다 생각하면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미술 치료사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좀 사용되는 그 사람과 사람의 대면 접촉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그 SNS나 그 휴대전화 때문에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직업이 미술치료사 같은 직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 네.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면서 혹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게는 시간적인 투자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딸을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시간적 투자가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나아갈 때 신체적인 로 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신에 잠을 자는 동안에 저희 딸들이 엄마가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조용히 놀아준다든지,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제가 자고 있는데 방문을 조용히 닫아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녁을 챙겨야 되는데 남편이 대신해서 저녁을 챙겨준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들의 도움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시간적인 분배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술치료사를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도 배려도 있었지만 네. 또 그 딸들의 자립심도 길러진 게 아닐까 그런 네,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자, 미술치료사가 갖춰야 될 소양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갖춰야 되실 그런 학문적인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은 물론 정신의학, 인간학, 철학, 교육학, 사회학 그리고 저희는 미술을 다루는 이제 치료다 보니까 미술에 관련된 미술 매체의 활용 등이나 미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겸비해야 될 부분은 인성적 자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성적 자질이 갖춰져야 됐을 때 가장 역량 있는 치료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미술치료사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갖춰야 될 적합한 적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효진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사실 미술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심리 영역이란 말이죠. 이 직업 자체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감, 배려의식, 그다음에 소통 능력, 그다음에 끈기 있게 들어주는 거, 이렇게 또 차분하게 이제 베이스를 이제 유지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렇죠. 치료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찰하고 직관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지금 바로 캐치하는 그런 직관력, 그다음에 통찰력. 이거는 사실 뭐 천부적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쌓여진 네. 그런 일종의 경험칙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이해력,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종합적인 어떤 그 인문 예술의 총화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오시나요? 보통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 대상으로 치료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술 활동에 좀 편한 대상들, 아이들은 주로 많이 상대를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성인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노인분들도 조금 더 활력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도 미술 치료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술 치료 안에도 그러면 나뉘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나뉘는 분야가 네. 있고요. 아동 미술 치료, 성인 미술 치료, 그리고 가족 미술 치료, 노인 치료 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 미술 치료하고 집단 미술 치료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미술 치료는 그 개인 내담자하고 치료사하고 같이 하는 것을 개인 미술 치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단 미술 치료는 집단 상담에 미술이라는 것을 더해서 그룹이 형성되는 집단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앞서 이제 설명하셨을 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노인까지 굉장히 네. 다양하다고 했는데 네. 이 치료 대상이 그러면 전 연령이 되는 건가요? 네, 전체 연령으로 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미술 치료를 받는 연령층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술 활동에 조금 거부감이 없는 대상들이 주로 많이 하기는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래도 아동들, 유아동 대상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주로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네. 드리자면 보통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많이 요즘에는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활동 안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나 그리고 요즘에는 ADHD라는 그런 문제 조금 그런 산만하다 네네네. 싶은 뭐 그런 네네 거 그런 맞죠? 네. 아이가 진단을 받고 미술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동생들이 태어나서 어머님들이 이제 양육이 힘들으셔서 또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또 이제 문제시가 되는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이제 문제가 돼서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인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나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고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대상에 따라서 문제를 호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적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프로그램들은 초기에는 재미있고 익숙한 재료로 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관계들이 좀 편해지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는 흥미 유발의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미술이라는 그 분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해본 분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느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그럼 진행이 되나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호소 문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치료자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내담자하고 치료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보통 4회기에서 12회기 정도로 짜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더 이어서 연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지 치료사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후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후검사와 마지막 상담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설명도 설명이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또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 하면 제가 그 노인 미술 치료 요양원에 미술 치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담당하시던 할아버님께서 몸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마지막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그분의 병실을 이제
찾아갔는데 병실 문틈 사이로 그 할아버님의 그런 발이 이렇게 놓여진 침대 위에 발의 네. 모습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순간 멈칫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때 그 죽음에 대한 충격,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무의식에 대한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순간으로 확인되어지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엄습해오는 이런 상황들,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기억이라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기억에 남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마도 이게 치료 중간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더라면 그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마지막 프로그램에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기에 아주 다행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랬었군요. 또 보람을 느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람이라고 네. 한다면 주 대상층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다 보니까 치료 과정을 통해서 밝아지는 학부모님들의 이제 얼굴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얼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확인될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실을 나가는 아이들은 분명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한 그 믿음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때가 가장 보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활동하시면서 여러 상담자들을 이제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터득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아동들 대상이다 보니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노하우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이제 저만의 노하우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여자들은 네일 케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네일 케어를 받을 때 뭐 스폰지밥이라던가 아니면 예쁜 이미지 등을 이제 네일에다가 그리고 가서 아이들하고 처음 만남에서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되어지면서 저에게 좀 더 관심 어린 그런 눈빛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 이거 어디서 했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편안한 관계 형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저만의 그런 노하우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미술 치료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보고도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술 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술 치료의 일단 장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히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술 치료는 심상의 표현이잖아요. 심상의 표현으로 마음속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무의식적인 갈등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언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함으로 마음의 방어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미술 활동적인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신체적이나 인지적이나 정서적으로 그런 그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가 즉시 남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기능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그런 가능성의 에너지들이 또 발견이 되면서 자아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단점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진단에 있어서 척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장형 검사지 방법 등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장형 검사지 같은 경우는 양육태도 검사, 그리고 자아존중감 검사, 그리고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장형 검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미술치료사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미술치료사는 이게 대면 접촉하는 네. 직업이라 4차 산업 시대에도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술을 매개로 한 이런 그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이 심리적인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수요는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미술치료에서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고 그만큼 좀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미술치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이효진 미술치료사님, 또 최수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